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비를 맞으면서 저는 핸들에서 손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야 할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발이 브레이크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데나 사람 사는 데면 됩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고작 12글자. 그런데 그 말이 제 평생을 바꿔버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분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먼저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 주변에 꼭 나눠주셔야 할 것 같아서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나는 버스 기사입니다. 강원도 산골. 아침 7시와 저녁 4시. 하루에 딱 2번. 그 길을 달립니다. 승객이 없는 날도 있어요. 가끔은 닭장 옆을 달리다 옆길로 빠지는 고라니하고 눈이 마주칠 때도 있고요. 그래도 저는 매일 이 버스를 몰았습니다. 36년째. 김도식, 올해 63. 강원도 홍천군 산두리 노선 전담 기사.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뭐 그냥 버스 모는 사람이에요. 처음 그 노인을 봤을 때는 아마 5월이었을 겁니다. 정류장 이름은 솔고개. 버스 바퀴만큼도 안 되는 낡은 함석 지붕이 달린 작은 정류장입니다. 이 길에 그게 있다는 것도 사실 신기한 일이에요. 1년에 민원을 넣는 주민이 손에 꼽거든요. 그날도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정류장에 노인이 서 있었으니까요. 손을 들지 않으면 안 세우는 거, 그건 버스 기사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지나쳤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백미러를 봤는데 노인이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뒤를 보면서요. 그 눈빛이 뭔가 달랐습니다. 승객이 없으니 세울 이유가 없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다음 날도 그 노인이 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솔고개 정류장. 노인은 늘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손을 들지 않았어요. 저는 슬슬 마음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르신 버스를 타려고 나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거기 서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손을 안 드는데 멈추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버스 기사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또 그냥 지나쳤습니다. 6월이 됐어요. 7월도 지나갔습니다. 노인은 비가 와도 거기 있었어요. 해가 쨍쨍해도 거기 있었고 딱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손을 드는 일이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가끔 그 노인 생각을 했어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가족이라도 기다리는 걸까? 아니면 그냥 갈 데가 없는 건 아닐까? 그 마지막 생각이 들 때 가슴이 좀 무거웠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였습니다. 8월 중순이었어요. 하늘이 아침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서 산봉우리가 안 보일 정도였어요. 기상청 예보엔 호우경보가 떴고요. 오늘은 일찍 끝내야겠다. 저는 운전하면서 그 생각만 했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건 솔고개를 2km쯤 앞두고서였습니다. 처음엔 보슬보슬했어요. 금세 굵어졌고 그리고 솔고개가 보일 즈음에는 폭우였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어요. 시야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속도를 줄이며 정류장 앞을 지나치려 했어요. 그때 보였습니다. 노인이 거기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비닐 하나 없이 그냥 맨몸으로 서서 빗속에서 버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안 되겠다. 버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운전석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외쳤어요.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나이는 이르는 훌쩍 넘어 보였어요. 흰 머리카락이 비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었고 오래 입은 듯한 회색 점퍼가 어깨부터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흐리지 않았어요. 맑았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뭔가를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버스에 올랐어요. 삐걱. 오래된 계단이 노인의 무게를 받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앞자리에 앉았어요.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는데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앞을 봤어요. 저는 물었어요. 어디까지 가십니까? 짧은 침묵이었어요. 창밖으로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말했어요. 아무데나 사람 사는 데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칫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사람 사는데 아무데나 그 말이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일단 읍내까지 모셔다 드리지 뭐. 버스가 빗속을 달렸어요. 와이퍼 소리, 빗소리, 오래된 엔진 소리.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좋은 의미의 조용함이었습니다. 백미러로 노인을 살짝 봤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산을 보고 있었어요. 빗속에 가라앉는 산을. 그 눈에 뭔가가 있었어요. 그리움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저는 괜히 눈을 돌렸습니다. 남의 감정을 너무 들여다보는 거 아니야? 읍내 정류장에 버스가 섰습니다. 어르신, 여기 읍내입니다. 노인이 일어났어요. 천천히. 무릎이 안 좋은지 손잡이를 꽉 잡고 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멈췄어요.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3글자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 뭔가 달랐습니다. 그냥 인사가 아니었어요. 뭔가를 오래 참다가 겨우 꺼낸 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손을 흔들었어요. 조심히 가세요, 어르신. 노인은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우산도 없이, 쫓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유로운 것도 아닌 그냥 걷는 사람처럼.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저 어르신 갈 데가 있는 걸까? 그날 밤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는데 노인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아무데나 사람 사는 데면 됩니다.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그 비 오는 날의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의 시작이 될 줄은. 다음 날 노인은 또 솔고개에 나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아직 안개가 산허리를 감고 있을 때 저는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솔고개, 정류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심코 브레이크에 발을 올렸습니다. 노인이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자세. 회색 점퍼는 어제보다 조금 더 바랬고 손은 앞으로 모아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세웠어요. 노인이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아무 말 없이 앞자리에 앉았어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출발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다다음 날도 노인은 매일 솔고개에 나타났어요. 매일 아침 7시, 매일 같은 자리에, 그리고 매일 앞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물어봤어요. 처음엔, 어르신, 어디 내리실 거예요? 노인은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했어요. 아무데나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읍내에서 내려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슬슬 알아챘어요. 버스엔 몇 가지 단골 손님이 있잖아요. 산두리 재래시장 아주머니들, 병원 다니는 어르신들, 가끔 학교 마치고 읍내 나가는 애들. 그 사람들이 노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르신은 누구야? 글쎄, 나도 몰라. 매일 타더라. 어디서 오는 거래? 수군거렸어요. 근데 아무도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노인한테는 왠지 쉽게 말을 걸기가 어려웠거든요. 그 눈빛 때문이었어요. 무섭다기보다는 너무 조용해서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 특유의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노인이 처음으로 말을 건 건 9월 초였습니다. 그날 버스엔 강씨 아저씨가 타고 있었어요. 강원도 홍천에서 40년 넘게 감자 농사를 짓는 분입니다. 올해 환갑이 넘으셨는데 손이 어찌나 두꺼운지 악수 한 번 하면 손이 묻힐 것 같은 분이에요. 그날따라 강씨 아저씨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몇 번이나 쉬었어요. 제가 백미러로 보면서 물었죠. 아저씨, 무슨 일 있어요? 강씨 아저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감자 가격이 또 떨어졌어. 올해 농사 다 망했어. 이번 달 안에 다 팔아버려야 하나 창고비도 못 내겠고. 저는 안타까웠어요.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앞만 봤는데 그때였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돌렸어요. 강씨 아저씨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감자 지금 팔지 마십시오. 버스 안이 조용해졌어요. 강씨 아저씨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네. 노인이 다시 말했어요. 지금 팔면 손해입니다. 한 달만 기다리십시오. 강씨 아저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저도 백미러로 노인을 봤고 노인은 이미 다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없었어요. 이유도 없었고 강씨 아저씨가 픽 웃었습니다. 허허, 이 어르신이 뭘 아신다고. 그게 다였어요.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도 잊고 있었어요. 솔직히 버스 기사가 그런 것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매일 뭔가가 일어나고 매일 누군가가 뭔가를 말하고 그러면 흘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한 달 뒤였어요. 강씨 아저씨가 버스에 올라타면서 저한테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식씨, 저 어르신 오늘 타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글쎄요. 오시겠죠. 왜요? 강씨 아저씨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감자 가격이 2배가 됐어. 저는 핸들을 잡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네. 한 달 전에 그 어르신이 팔지 말라 했잖아. 그래서 나 뭐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냥 뒀거든. 근데 진짜로 올랐어. 2배야, 2배.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우연인가? 그냥 우연일 수 있죠. 감자 가격 오르는 건 매년 있는 일이니까. 어쩌다 맞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가 걸렸어요. 그 노인이 그 말을 하던 방식. 설명하지 않고, 이유 말하지 않고, 그냥 단호하게. 지금 팔지 마십시오. 그게 그냥 어림짐작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 짧은 말에. 그날 솔고개에서 노인이 올라탔습니다. 강씨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노인이 자리에 앉자마자 강씨 아저씨가 다가가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르신, 감자 가격 올랐어요. 덕분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노인이 잠깐 강씨 아저씨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게 다였어요. 강씨 아저씨가 뭔가 더 물어보려 했지만 노인은 이미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백미러로 보면서 입안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래 산 사람. 그 이후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수군거림이 달라졌다는 게 맞겠네요. 전에는 저 노인 누구야? 였다면 이제는 저 어르신한테 물어봐라. 가 됐거든요. 슈퍼 할머니가 어느 날 버스에 오르면서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도식 씨, 저 어르신 이름이 뭐야? 어디서 오셨대?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몰라요, 할머니.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매일 태우면서 몰라? 여쭤봤는데 그냥 아무데나 가면 된다고만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참, 신기한 어른도 다 있네. 그런데 저는 그날 뭔가를 봤어요. 노인이 창문에 팔을 올리고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소매가 거쳤어요. 아주 살짝. 저는 운전하면서 백미러로 무심코 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멈췄어요. 손목이었습니다. 손목에 시계가 있었어요. 낡은 것 같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낡은 게 아니었어요. 빛이 나고 있었거든요. 조용하게, 은은하게. 저거 명품 시계 아닌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왜 이런 걸 신경 쓰나? 근데 시선이 자꾸 갔어요. 그리고 또 봤습니다. 시계 바로 옆 손가락에 반지가 있었어요. 낡은 반지였어요. 금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가 새겨져 있었어요. 회사 로고 같은 게. 저는 그날 운전하면서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 시계, 저 반지, 회색 점퍼, 낡은 운동화, 비닐봉지 하나 들고 다니는 어르신이 그런 물건을 차고 있었어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상했어요. 이 노인 그냥 노인이 아니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읍내 정류장에서 노인이 내렸어요.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어르신. 노인이 돌아봤어요. 저는 괜히 목이 막혔어요. 뭘 물어봐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냥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버스도 타실 거예요? 노인이 잠깐 저를 봤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 여기 있을게요. 저녁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노인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웃는 건지 아닌지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저녁 4시 노인이 다시 읍내 정류장에 나타났어요. 올라타면서 제 눈을 한번 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춘 것 같은 그런 눈이었어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출발했습니다. 노인은 솔고개에서 내렸어요. 어둑어둑해질 즈음 가로등 하나 없는 그 정류장에서 발걸음이 산 쪽을 향했어요. 저는 버스를 출발시키면서 백미러로 봤습니다. 노인이 산길로 사라졌어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저 양반 저 산에서 사는 건가? 그날 밤 저는 오래 잠이 안 왔어요. 손목에 시계, 손가락에 반지, 감자 가격을 알고 있던 그 한마디. 나는 그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저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오래 산다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 저 어르신은 뭘 알고 있는 걸까? 아니, 그보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던 걸까? 잠이 든 건 새벽이었습니다. 꿈에서도 백미러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노인의 눈이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맑고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눈. 다음 날 아침 저는 솔고개 정류장이 눈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그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10월이 됐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10월은 빠릅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는 입김이 나오고, 낮엔 햇살이 따뜻하고, 저녁엔 손이 시려요. 하루에 3계절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그 길을 36년째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0월이 어떤 달인지는 몸으로 알았죠. 근데 올해 10월은 뭔가 달랐어요. 노인 때문이었습니다. 어느새 노인은 이 노선의 일부가 돼 있었어요. 솔국의 아침 7시, 읍내 저녁 4시, 그게 일과가 됐습니다. 저한테도, 노인한테도, 마을 사람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오늘 그 어르신 탔어요? 응, 아까 솔고개에서 탔더라. 그게 인사말처럼 됐습니다. 그날은 철수가 버스에 타고 있었어요. 박철수, 34, 마을에서 몇 안 되는 청년이에요. 홍천 읍내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는데 몇 달 전부터 서울 가겠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도식씨 형, 나 이번에 진짜 서울 갈 거야. 버스에 탈 때마다 그 얘기였어요. 거기서 뭐 할 건데? 뭐긴 뭐야, 일자리 찾아야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뭐가 돼? 저는 그냥 들었어요. 틀린 말도 아니니까. 이 산골에 청년이 할 일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그날도 철수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읍내 취업 박람회 다녀오는 길이라면서 서울 건설회사 면접을 잡았다고.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봤어요. 노인이 철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참을. 철수가 멋쩍어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왜요? 노인이 조용히 물었어요. 서울 가면 뭘 할 겁니까? 철수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일단 건설 현장이요. 돈 모아서 나중에 뭔가 해보려고요. 노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다시 철수를 봤습니다. 서울 가지 마십시오. 철수가 픽 웃었어요. 아, 어르신. 저 진짜 가야 해요. 여기선 답이 없어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울 가면 3년 안에 돌아옵니다. 예. 빈손으로요. 철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손이 좋아요. 뭔가를 만드는 손입니다. 서울 건설 현장에서 그 손은 소모됩니다. 기술을 배우십시오. 여기서 3년 안에 당신이 만든 것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버스 안이 조용해졌어요. 철수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철수를 봤고 노인은 이미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철수가 작은 소리로 제 쪽에 대고 말했습니다. 형, 저 어르신 누구야? 저는 입술을 달싹였어요. 나도 몰라. 철수가 노인을 다시 봤어요. 뭔가 더 따지고 싶은 눈치였는데 결국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눈빛 때문이었을 거예요. 따지기보다 생각하게 만드는 눈. 철수는 그날 이후로 이틀 동안 버스를 안 탔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올라탔는데 얼굴이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형, 나 서울 안 가기로 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응. 생각해봤는데 그 어르신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안 지워지더라고. 손이 좋다는 말, 기술을 배우라는 말. 철수가 창밖을 보면서 말을 이었어요. 나 원래 목공 배우고 싶었거든. 근데 돈이 문제라서 포기했는데 읍내에 목공 학원이 생겼대. 한번 가보려고.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노인의 말이 또 맞는 건가? 그 무렵부터였어요. 노인의 조언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기 시작한 게 이장님한테 한 말도 있었어요. 어느 날 이장님이 버스에서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동쪽 땅을 사두면 나중에 오를 것 같다고, 아는 사람이 귀띔해줬다고,
노인이 말했어요. 동쪽 땅 사지 마십시오. 이장님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어째서요? 거기 물이 납니다. 오래지 않아 알게 됩니다. 이장님이 코웃음을 쳤어요. 물이 나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 노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좋은 물이 아닙니다. 2달 뒤였어요. 마을 동쪽 땅에서 공사가 시작됐는데 지하에서 폐수가 나왔습니다. 옛날 공장 터였던 모양이에요. 땅값이 반토막 났어요. 이장님이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식씨, 그 어르신 어디 있어? 노인은 그날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장님이 다가가서 2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살았습니다. 그때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셨어요? 노인이 말했어요. 나는 그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 말, 또 그 말이었어요. 나는 그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래 산다고 감자 가격을 알 수는 없어요. 오래 산다고 지하 폐수를 알 수는 없고, 오래 산다고 청년의 재능을 보자마자 알 수는 없어요. 그건 그냥 경험이 아니었어요. 다른 거였습니다. 저는 어느 날 용기를 냈어요. 노인이 앞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보고 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네, 전에 어디서 일하셨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노인이 창밖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일했습니다. 어떤 일을요? 사람을 보는 일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을 보는 일이요? 네, 사람을 보고, 시장을 보고, 땅을 보고,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저는 더 물어보려다 멈췄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달라졌거든요. 살짝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픈 것 같기도 한 그런 목소리였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을 봤어요. 핸들을 잡고 그날 읍내에서 노인이 내릴 때였어요. 슈퍼 할머니가 마침 정류장 앞에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노인이 계단을 내려가자 할머니가 다가갔어요. 어르신, 잠깐만요. 노인이 멈췄어요. 할머니가 수줍게 내밀었습니다. 고구마예요. 오늘 쪄서 가져왔는데 드세요. 비닐봉지였어요.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그 봉지를 받았어요. 한참 봤어요. 고구마를, 그리고 할머니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말.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아주 조금. 할머니가 손을 내저었어요. 뭐요? 매일 오시는 거 보면서 마음이 쓰였어요. 많이 드세요. 노인이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어깨가 아주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버스, 노인이 자리에 앉았을 때 손에 비닐봉지가 있었어요. 할머니한테 받은 그것, 아직 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따뜻한 걸 받아본 지 얼마나 됐을까? 솔고개에서 노인이 내릴 때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르신. 노인이 돌아봤어요.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노인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도식씨, 처음이었어요. 제 이름을 부른 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었거든요. 예. 노인이 말했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돌아서서 산길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 집에 돌아와서도 그 생각뿐이었어요.
버스 번호판에 이름이 있는 건 아니고 노선표에도 없어요. 누가 불러줬나? 생각해보니 강씨 아저씨가 한번 부른 것 같기도 했어요. 아, 그때 들으신 건가? 그렇게 넘기려 했는데 또 걸렸어요. 노인은 버스에서 거의 자지 않았어요. 항상 깨어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모든 것을 듣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저는 이불을 당겨 덮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이 어르신 보통 분이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어요. 버스 기사 일지 대신 쓰는 낡은 노트예요. 특별한 승객이 있으면 가끔 적어두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어요. 솔국의 어르신. 이름 모름. 나이 70대 후반 추정. 매일 아침 저녁 탑승. 목적지 없음. 손목에 고가 시계. 손가락에 회사 인장 반지. 감자 가격 예측 맞음. 동쪽 땅 폐수 예측 맞음. 철수 조업 맞음. 사람 보는 일 했다고 함. 내 이름을 알고 있음. 적어놓고 다시 읽었어요. 그리고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이 노인은 누구인가? 10월 말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어요. 산 위쪽은 벌써 단풍이 절반쯤 졌고 길가에 낙엽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도 어김없이 시동을 걸었어요. 아침 6시 40분, 출발 20분 전, 버스를 한 바퀴 돌면서 타이어 상태를 확인하는데 마을 입구 쪽에서 차 소리가 났어요. 이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검은 차였어요. 그것도 한 대가 아니었어요. 2대였습니다. 번호판이 서울이었어요. 차체가 번쩍번쩍했고 유리가 짙게 썬팅돼 있었습니다. 이 산골 마을에 저런 차는 잘 안 들어와요. 명절에 자식들이 오는 차는 오래된 중형차가 대부분이고 관광객들은 이쪽 길로 잘 안 옵니다. 저는 차를 보면서 멈칫했어요. 누가 왔나?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정장이었어요. 검은색 정장, 넥타이까지 매고 셋이었습니다. 다들 키가 컸어요. 눈빛이 날카로웠고 그 사람들이 마을 슈퍼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버스 점검을 하면서도 자꾸 눈이 갔습니다. 저 사람들 뭐지? 출발 시간이 됐어요. 저는 버스에 올라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솔고개로 향하는데 백미러에 슈퍼 앞이 보였어요. 검은 정장 사람 하나가 슈퍼 할머니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사진 같은 거. 할머니가 고개를 젓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앞을 봤습니다. 뭔가를 찾는 건가. 솔고개에서 노인이 올라탔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회색 점퍼, 손에 비닐봉지 하나. 자리에 앉자마자 창밖을 봤습니다. 저는 출발하면서 물었어요. 어르신, 오늘 아침에 마을에 검은 차 들어온 거 보셨어요? 노인의 눈빛이 살짝 달라졌어요. 아주 살짝. 보통 사람이면 모를 정도로. 근데 저는 매일 백미러로 그 얼굴을 봐왔으니까요. 알아챘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못 봤습니다. 짧았어요.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더 묻지 말라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냥 앞을 봤습니다. 읍내에 도착했어요. 노인이 내린 뒤 저는 정류장 앞 슈퍼에 들렀습니다. 커피 한 캔 사러. 그런데 슈퍼 안에 그 검은 정장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할머니한테 뭔가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음료수 냉장고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이 마을에 오래된 어르신 한 분이 계신다고 해서요. 70대 후반쯤 되셨을 것 같고요.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글쎄요, 우리 마을에 그런 분이 몇 분 계시긴 한데. 정장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꺼냈습니다.
사진이었어요. 저는 음료수를 집는 척하면서 고개를 돌렸어요. 사진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노인, 넥타이에 배지까지, 단상 위에 서서 뭔가를 말하는 장면. 그런데 가슴 쪽 배지에 뭔가가 새겨져 있었어요. 로고 같은 거.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저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정장 남자가 사진을 집어넣으면서 동료한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역시 여기도 모른다고 하네. 한성 측에 다시 보고해야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귀가 번쩍했습니다. 한성? 정장 남자가 명함을 하나 할머니한테 내밀었어요. 혹시 이런 분 보시거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꼭 찾아야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슈퍼를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한성 측.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커피를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서 캔을 따는데 손이 멈췄어요. 한성. 그 순간 생각났습니다. 노인의 손가락. 얼마 전에 제가 수첩에 적어뒀던 것. 손가락에 회사 인장 반지. 뭔가가 새겨져 있음. 로고 같은 것. 저는 그때 멀리서 봐서 정확히 뭔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사진 속 배지의 로고가 눈에 밟혔습니다. 그 로고 노인의 반지에 있던 거랑 비슷하지 않았나? 저는 폰을 꺼냈어요.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한성그룹. 결과가 쏟아졌어요. 저는 화면을 내리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이미지 하나가 보였어요. 한성그룹 로고. 육각형 테두리 안에 한자이자.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봤어요. 노인의 반지를 처음 봤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멀리서 봐서 흐릿했지만 육각형 모양이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화면을 위로 올렸습니다. 기사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한성그룹 창업자 한정우 회장 1년째 연락 두절. 한성그룹 창업자 치매 판정 후 경영 공백 장기화. 조카 한재민 부회장 사실상 그룹 정권 장악. 저는 기사를 클릭했어요. 사진이 떴습니다.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화면 속 사진. 정장 차림의 노인. 단상 위에서 웃고 있는 사람. 슈퍼에서 봤던 그 사진과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 얼굴이 제 버스의 앞자리에 매일 앉아 있는 그 노인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폰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어요. 다시 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머리카락이 좀 더 있고, 살이 조금 더 있고, 양복이 반듯했지만, 그 눈빛은, 그 눈빛만은 똑같았습니다. 맑고, 조용하고, 모든 것을 꿰뚫는 눈. 저는 기사를 계속 읽었어요. 한성그룹, 창업 40년, 직원 수 3만 명, 매출 20조, 창업자 한정우 회장은 1년 전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공식 발표는 건강 악화, 치매 판정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요양원에 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직원도 실종이었어요.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조카 한재민 부회장이 이사회를 장악했습니다. 창업자의 지분을 단계적으로 넘겨받으면서 사실상 그룹 전체를 손에 넣었어요. 기사 말미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창업자 실종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저는 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굴렀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봤어요. 한정우 회장, 한성그룹 창업자, 1년째 실종. 그 사람이
매일 아침 솔곡의 정류장에서 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멍했어요. 버스를 몰면서도 신호를 기다리면서도 자꾸 그 기사가 눈에 밟혔습니다. 치매 판정, 경영 공백, 조카가 정권 장악.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노인이 치매가 아니라는 걸. 감자 가격을 맞췄어요. 땅속 폐수를 알았어요. 청년의 재능을 한눈에 봤어요. 치매인 사람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치매 판정은 누가 만든 건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저녁 버스 시간이었어요. 읍내 정류장에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똑같았어요. 회색 점퍼, 비닐봉지, 조용한 발걸음. 노인이 버스에 올라탔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노인도 아무 말 안 했어요. 버스가 출발했어요. 산길을 달렸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어요.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면서 마음속으로 수백 번 되물었습니다. 이분이 맞는 건가? 아니면 닮은 건가? 물어봐야 하나? 물어보면 안 되나? 솔고개가 가까워졌어요. 노인이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네. 오늘 마을에 서울 사람들 왔었어요.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이요. 노인이 멈췄어요.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그 손을 봤어요.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요. 침묵이었습니다. 슈퍼에서 나오면서 한성 측에 보고해야겠다고 했어요. 노인이 천천히 앉았어요. 다시 앉은 겁니다. 내리려다가 저는 버스를 세웠어요. 솔곡의 정류장 앞에 엔진 소리만 났습니다.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들 얼굴을 봤습니까? 네. 슈퍼 안에서 봤어요. 몇 명이었습니까? 셋이었어요. 차는 2대였고요.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그리고 떴어요. 도식씨, 예. 그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부탁이 아니었어요. 간청도 아니었고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해줄 것을 오래전부터 믿고 있었던 사람 같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노인이 일어났어요. 계단을 내려가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어요. 달빛이 노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봤어요. 낮에 봤던 기사 사진. 그 얼굴과 지금 내 앞에 있는 얼굴이 완전히 겹쳤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산길로 들어갔어요. 저는 버스를 출발시키지 못했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 위에 2 팔을 올리고 이마를 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한정우 회장, 20조짜리 그룹의 창업자가 왜 이 산골에 있는 거지? 왜 버스를 타는 거지?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정말 이 어르신을 도우러 온 걸까? 치매 판정이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아니에요. 저는 알았어요. 저 노인은 치매가 아니에요. 그 눈빛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핸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노인 내가 지켜야 한다.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버스 기사인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건 몰랐어요. 그냥 그 말이 마음속에서 올라왔습니다. 평생 큰 욕심 없이 살았어요. 월급날 통장에 찍히는 숫자에 만족하면서
이 산길을 달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그날 밤 처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수첩을 꺼냈어요. 오래된 노트, 노인에 대해 적기 시작한 그 노트, 펜을 들고 한 줄을 썼습니다. 한정우, 한성그룹 창업자, 실종 1년, 지금 솔고기에 있다.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다. 그날 밤 꿈을 꿨어요. 검은 정장의 사람들이 솔고개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동이 트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솔고개로 가야 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검은 정장의 사람들은 사라졌어요. 차도 안 보였고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안 잊혔어요. 매일 아침 솔고개에서 노인을 태우면서 매일 저녁 솔고개에서 노인을 내려드리면서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한정우 회장, 치매, 실종 1년. 저는 그 사이 기사를 더 찾아봤어요. 밤마다 폰을 들고 읽었습니다. 한성그룹 관련 기사가 꽤 많았어요. 창업자 한정우 회장이 사라진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처음엔 지병으로 요양 중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엔 치매 판정을 받았다고 했고, 나중엔 아예 언급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건 조카 한재민이었어요. 기사 속 한재민은 늘 자신감이 넘쳤어요. 인터뷰마다 웃고 있었고, 그룹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사 댓글엔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창업자는 어디 갔냐? 치매면 가족이라도 옆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뭔가 이상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버스였어요. 노인이 올라타서 앞자리에 앉았어요. 오늘도 회색 점퍼, 오늘도 조용한 눈빛. 저는 출발하면서 말했어요. 어르신, 네,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노인이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고 저를 봤어요. 백미러 속에서 저는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어르신 혹시 한정우 회장님 맞으십니까? 버스 안이 조용해졌어요. 엔진 소리만 들렸습니다. 낙엽 구르는 소리만 들렸어요. 노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백미러를 봤습니다. 노인이 앞을 보고 있었어요. 제 눈을 피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산모퉁이를 하나 돌았습니다. 또 하나를 돌았어요. 그래도 노인은 말이 없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례했나? 선을 넘은 건가? 후회가 밀려올 즈음이었어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천둥 같았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잡았어요.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회장이었습니다. 과거형이었어요. 이었습니다. 그 두 글자가 얼마나 많은 걸 담고 있는지 저는 그 순간 알았어요. 저는 버스를 천천히 세웠습니다. 마침 길가에 넓은 공터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곳. 시동을 끄지는 않았어요. 그냥 세웠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어요. 노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백미러가 아니라 직접 눈을 마주친 건 노인의 눈이 생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노인이 먼저 말했어요. 얼마나 됐습니까? 알게 된지.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검은 정장 사람들 왔던 날이요. 슈퍼에서 한성 얘기 듣고 검색했어요. 반지 때문에 연결이 됐습니다.
노인이 자신의 손가락을 내려다봤어요. 반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이걸 못 빼겠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노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40년입니다. 예. 그 회사를 일군 게 40년이에요. 창밖을 봤어요. 산을 봤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했어요. 트럭 하나에 짐을 싣고 다니던 시절부터요. 밥 굶은 날도 있었고, 빚쟁이한테 쫓긴 날도 있었고,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렇게 읽어놓은 겁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회장님, 노인이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떴습니다. 재민이가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재민이가 처음부터 노린 겁니다. 노인이 말을 이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재민은 노인의 남동생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잃은 아이였어요. 노인이 거두다시피 키웠다고 했어요. 대학도 보내주고 회사에도 들여보내고 하나씩 자리를 맡기면서 키웠습니다. 믿었어요. 노인이 그 말을 할 때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제 자식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3년 전부터였다고 했어요. 재민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 사람들을 포섭했어요. 하나씩 천천히 노인한테 잘 보이면서 뒤에서는 지분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2년 전 노인이 작은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재민이 움직였습니다. 의사를 데려왔어요. 검사를 했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 치매 초기. 그게 사실이었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뇌경색은 맞았어요. 그런데 치매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검사 결과를 바꿨겠지요. 노인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이사회를 열었어요. 내가 입원해 있는 사이에 의결 정족수를 맞춰서 경영권을 넘긴다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회장님 모르게요? 내 도장이었지만 내가 찍은 게 아니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러면 신고를 하셔야지요. 경찰에, 검찰에. 노인이 저를 봤어요. 도식씨, 예. 재민이가 40년 동안 내가 만든 사람들을 다 품었습니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이사들도. 내 편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신고를 하면 내가 먼저 정신감정을 받습니다. 치매 노인이 혼자 신고했다고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사라진 건지, 왜 이 산골에 있는 건지, 왜 버스를 타는 건지. 그래서 숨으신 겁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싸우려면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나섰다간 그냥 치매 노인 취급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준비 중이신 건가요? 노인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 봤을 때랑 달랐어요. 뭔가가 더 들어있었어요. 결의 같은 거. 네. 저는 천천히 물었어요. 왜 하필 여기였어요, 어르신? 이 산골이. 노인이 창밖을 봤습니다. 산을 봤어요. 도망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근데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뭔가를 봤어요. 뭐래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사람입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바로 몰랐어요. 노인이 설명했습니다. 40년 동안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알고 싶었습니다. 뭐래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요. 창밖을 봤어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나한테 그래도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는지, 그게 이 마을 사람들이었습니까? 노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강씨 아저씨가 감자 얘기를 해줬을 때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철수라는 청년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그냥 못 봤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슈퍼 할머니가 고구마를 내밀었을 때 노인이 거기서 잠깐 멈췄어요. 그때 오래간만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저는 눈이 뜨거워졌어요. 괜히 앞을 봤습니다. 이 어르신이 20조짜리 그룹 창업자가 고구마 한 봉지에 눈물이 날 뻔했다. 뭔가가 가슴속에서 올라왔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노인이 저를 봤어요. 도식씨, 예. 처음 비 오는 날 버스를 세운 게 당신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들지도 않았는데 세웠잖아요. 그냥 비를 맞고 계시니까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게 이유가 됩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저한테는요. 노인이 오래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내가 믿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당신입니다. 도식씨,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는 버스 기사예요. 36년째 이 산골을 달리는 특별할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한테 20조짜리 그룹의 창업자가 배신당하고 쫓겨나서 아무도 모르는 산골에 숨어있던 노인이 내가 믿은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 말을 했어요.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줬습니다. 눈이 뜨거웠어요. 절대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네, 저 버스 기사예요. 그냥 버스 기사, 압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뭐가요? 그냥 지금처럼만 해줘도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시동을 걸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산길을 달렸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그 침묵이 달랐어요. 어색하지 않았어요. 외롭지도 않았어요. 뭔가 단단한 것이 생긴 것 같은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읍내 정류장에서 노인이 내렸어요. 계단을 내려가다 돌아봤습니다. 도식씨, 예, 조만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노인이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회색 점퍼, 낡은 운동화, 비닐봉지 하나. 그런데 오늘은 그 뒷모습이 달라 보였어요. 작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수첩을 펼쳤어요. 오래된 노트, 맨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이 어르신이 믿은 사람이 나라고 한다.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한 줄을 더 썼습니다. 배신하지 않는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매일 버스를 탔어요. 아침 7시 솔고개, 저녁 4시 읍내. 달라진 게 있다면 가끔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고개를 살짝 끄덕인다는 거였어요. 전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저도 끄덕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뭔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사흘째 저녁이었어요. 읍내 정류장에서 노인이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손에 비닐봉지 대신 낡은 서류 봉투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두툼했어요. 저는 백미러로 봤어요. 노인이 앞자리에 앉으면서 그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두 손으로 꼭 쥐었어요. 저게 뭔가. 저는 출발했습니다. 산길을 달렸어요. 노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도식 씨, 예,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지요. 기다렸습니다. 노인이 창밖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 혼자 사라진 게 아닙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채 귀를 기울였어요. 같이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십니까? 박민석이라고. 우리 회사 전무입니다. 박민석 전무. 노인이 설명했어요. 입사 25년 차. 노인이 대리 시절부터 지켜봤던 사람. 말수가 적고 숫자에 밝고 한 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하는 사람. 재민이 회사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박민석 전무는 유일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단 한 명 손을 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재민이가 그 친구를 내쫓으려 했어요.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요. 노인이 말을 이었어요. 근데 박민석이 먼저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사라지기 직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노인이 잠깐 멈췄어요. 회장님, 저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 한마디였다고 했어요.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 친구가 남은 겁니다. 재민이 눈밖에 날 걸 알면서도 회사 안에 남아 있었어요. 왜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서요. 저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창밖으로 산이 흘러갔습니다. 어둑어둑해지는 하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 노인이 계속 말했어요. 박민석이 1년 동안 자료를 모았습니다. 자료요? 재민이가 저지른 것들이요. 노인이 무릎 위에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이사회 조작 서류, 지분 강제 이전 계약서, 허위 침해 진단서, 그리고 노인이 잠깐 멈췄어요. 녹취입니다. 녹취요? 재민이가 변호사들이랑 나눈 대화예요. 어떻게 창업자를 몰아낼지, 어떻게 지분을 가져올지 다 녹취가 돼 있어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걸 박 전무가 모은 겁니까? 1년 동안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박민석이라는 사람이 재직 중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1년을 버틴 겁니다. 재민이 옆에서 웃으면서 뒤에서는 증거를 모으면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만나본 적도 없었고, 근데 그냥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회사에 있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민이가 아직 못 잘랐어요. 잘랐다가는 오히려 의심받을까봐요. 쓸모 있는 척 놔두고 있는 거겠지요. 연락은 하십니까? 가끔 방법을 만들어뒀습니다. 노인이 창밖을 봤어요. 그 친구가 이달 안에 마지막 자료를 확보할 겁니다. 그러면 나올 때가 된 거예요. 저는 천천히 물었어요. 나온다는 게 서울로 가신다는 겁니까? 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서울, 회사 앞, 기자회견, 노인이 나타나는 순간 재민 측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어요. 치매 노인이 나타났다고 할 거예요. 정신감정을 요청할 거고 법적 공방이 벌어질 거고 그러면 녹취와 서류가 있어도 싸움이 길어질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르신, 서울에 나가시면 재민 씨 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노인이 말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인이 저를 봤어요. 그래서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 저는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어요. 증인이요? 네.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제가 멀쩡한 사람이라는 걸, 지난 1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 증언해줘야 합니다. 저는 백미러를 봤어요. 노인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설마, 도식 씨, 노인이 말했어요.
당신은 저를 가장 오래 봤습니다. 예, 매일 봤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치매가 아니라는 걸, 제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지요.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감자 가격 얘기도 들었고, 땅 얘기도 들었고, 철수 얘기도 들었고, 그 모든 게 다 맞았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예, 그 사람이 도식 씨 당신입니다. 저는 오래 침묵했어요. 산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또 돌았어요. 바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버스 기사다. 36년째 이 산골을 달린 버스 기사. 법정에서 증언을 해본 적도 없고, 기자 앞에 서본 적도 없고, 방송에 나온 적도 없다.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근데 이 어르신은 1년을 버텼다. 아무도 없는 산골에서 혼자 비가 와도 정류장에 서 있었다. 슈퍼 할머니 고구마 한 봉지에 눈물이 날 뻔했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믿은 사람이 당신입니다. 저는 말했어요. 어르신, 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노인이 저를 봤어요. 백미러 속에서 그 눈이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노인이 무릎 위 봉투를 들었어요. 이 안에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어요. 여러 장. 노인이 앞에서 하나씩 설명했어요. 저는 핸들을 잡으면서 들었습니다. 이사회 의결 서류. 날짜가 조작된 흔적이 있었어요. 치매 진단서. 발급병원이 재민 측과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지분 이전 계약서. 노인의 서명이 있었지만 필적 감정을 하면 위조가 드러날 거라고 했어요. 이게 다 박민석이 모은 겁니까? 네. 그리고 녹취 파일은 따로 보관돼 있어요. 박민석한테. 저는 물었어요. 언제 움직이실 겁니까? 노인이 말했어요. 보름 뒤요. 박민석이 마지막 파일을 보내오면 그때 서울로 가시는 건가요? 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네. 서울까지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노인이 저를 봤어요. 버스로요? 네. 이 버스로요. 노인이 잠깐 말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르신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재민 씨 쪽 사람들이 중간에 막을 수도 있어요. 저도 같이 가야 합니다. 도식 씨 일이 있잖아요. 노선 관리소에 말하면 됩니다. 급한 일 생겼다고요. 노인이 말했어요. 이 일에 엮이면 도식 씨한테 좋을 게 없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네. 저 36년 동안 이 길만 달렸습니다. 특별한 일 한 번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이 어르신 태우기 전까지는요. 노인이 오래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줍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왜일까? 돈 때문이 아니에요. 유명해지고 싶어서도 아니고 그냥 비 오는 날 정류장에서 혼자 서 계셨잖아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때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노인이 창밖을 봤어요. 산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식 씨, 예. 40년 동안 사람을 봐왔습니다. 예.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솔국의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버스를 세웠어요.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봉투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돌아봤습니다. 보름 뒤요. 예. 기다리겠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리고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회색 점퍼, 낡은 운동화. 근데 오늘은 그 뒷모습이 달랐습니다. 걸음이 달랐어요. 전보다 조금 더 단단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수첩을 펼쳤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보름 뒤 서울로 간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썼어요. 같이 간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갔어요. 눈을 감았는데 잠이 안 왔어요. 무서웠냐고요?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상했어요. 무섭다는 생각보다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으니까요. 보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솔고개로 갔어요. 노인은 매일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달렸습니다. 그 산길을 함께.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보름 동안 저는 매일 솔고개를 달렸어요. 아침 7시, 저녁 4시, 노인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어요. 회색 점퍼, 비닐봉지, 조용한 눈빛. 근데 저는 알았어요. 그 안에서 뭔가가 익어가고 있다는 걸. 보름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기 전에 폰을 확인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딱 3글자였어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박민석 전무였어요. 노인이 방법을 만들어뒀다고 했던 그 연락이었습니다. 솔고개에서 노인이 올라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르신, 문자 왔습니다. 노인이 저를 봤어요. 봤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물었어요. 언제 출발하시겠습니까? 노인이 창밖을 봤습니다. 산을 봤어요. 단풍이 다 지고 나뭇가지가 앙상해진 산을. 오늘입니다. 저는 잠깐 멈췄어요. 오늘이요? 네. 오래 끌면 재민이 쪽에서 눈치챕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녁 버스 운행 끝나고 출발하겠습니다. 밤에 달리면 아무도 모릅니다. 노인이 저를 봤어요. 생각해뒀군요. 보름 동안 했던 생각이 그것뿐이었습니다. 노인이 작게 웃었어요. 이번엔 확실히 웃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 운행을 마치고 관리소에 들렀어요. 소장님한테 말했습니다. 소장님, 저 개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며칠짜리 비워도 되겠습니까? 소장님이 눈썹을 올렸어요. 도식 씨가 개인 사정이라니 36년 만에 처음이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꼭 가야 하는 일입니다. 소장님이 한참 저를 봤어요. 그리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가요. 대신 며칠 안에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저녁 4시 마지막 운행이었어요. 노인이 읍내 정류장에서 올라탔습니다. 오늘도 회색 점퍼. 그런데 오늘은 손에 비닐봉지 대신 작은 가방이 하나 있었어요. 낡은 청가방. 작고 가벼워 보였습니다. 1년치 짐이 저것뿐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출발했어요. 솔고개에서 노인이 내렸어요. 저도 따라 내렸습니다. 노인이 저를 봤어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1시간만 주십시오.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집으로 뛰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세수를 했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깨끗한 걸로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오래된 노트, 노인에 대해 처음 적었던 그거, 그냥 가방에 넣었습니다. 왜 넣었는지 몰라요. 그냥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문 앞에서 한번 뒤를 봤습니다.
오래 살았던 집, 작고 낡은 집, 잘 다녀올게. 혼잣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솔국의 정류장, 노인이 서 있었어요. 어두워진 하늘 아래, 가로등 하나 없는 그 자리에 저는 버스 앞에 섰습니다. 노인이 걸어왔어요. 준비됐습니까? 저는 말했어요. 예, 출발하겠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노인은 앞자리에 앉았어요. 오늘도 창밖을 봤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고 달렸어요. 36년 동안 달린 길, 눈 감고도 아는 길. 근데 오늘은 같은 길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길을 이렇게 달리는 건 처음이다. 읍내를 빠져나갔어요.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서울까지는 3시간쯤 걸렸어요. 밤길이라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렸어요. 노인이 말을 꺼냈습니다. 도식씨, 예,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처음으로 제 개인 얘기를 물어봤거든요. 여기요, 홍천 토박이입니다. 평생 거기 있었군요. 예, 나고 자라고, 결혼하고, 거기서 다 했습니다. 가족은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아내가 먼저 갔습니다. 10년 됐어요. 그렇군요. 자식은 딸 하나인데 서울 살아요. 바쁘게 삽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외로웠겠습니다. 저는 앞을 봤어요. 도로가 쭉 뻗어 있었습니다. 뭐? 버스가 있었으니까요. 노인이 말했어요. 버스가요? 예. 매일 아침 시동 걸면 하루가 시작됐어요. 그게 낙이었습니다. 노인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말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뭐가요? 회사가 그랬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사는 것 같았다. 40년을 바쳐서 만든 회사, 그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 지금 이 버스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저는 더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렸어요. 2시간쯤 달렸을 때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노인이 내리면서 말했어요. 뭐 드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같이 먹읍시다. 우리는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노인이 국밥 2그릇을 시켰습니다. 뜨끈한 국밥이었어요. 우리는 마주 앉아서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밥이 맛있었습니다. 어떤 밥보다 국밥을 다 먹고 나왔어요. 노인이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도식씨, 예,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무섭습니다. 노인이 저를 봤어요. 그런데 왜 갑니까? 저는 하늘을 봤어요. 별을 봤습니다. 어르신, 네. 아내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노인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너무 착해서 탈이야. 남일에 나서다가 언제 크게 다칠 텐데. 저는 웃었어요. 그게 걱정이었나 봐요. 노인이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다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사람 사는 거라고. 노인이 오래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식씨 아내분, 좋은 분이었겠습니다. 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을 걱정한 거잖아요. 나서다 다칠까봐. 예, 그 마음이 사랑이에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거든요. 괜히 버스 쪽으로 걸어갔어요. 출발하겠습니다. 다시 달렸어요. 서울이 가까워졌습니다. 불빛이 많아졌어요. 차도 많아지고 도로가 넓어졌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버스로 서울을 달리는 건 처음이다.
시골 노선 버스예요. 서울 도로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이 버스보다 잘 어울리는 차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성그룹 본사가 가까워졌어요. 노인이 앞을 봤습니다. 저도 봤어요. 멀리서 건물이 보였어요. 높고 번쩍이는 유리 건물.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압니다. 본사 앞에 도착했어요. 벌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었어요. 카메라가 보였고 마이크가 보였습니다. 박민석 전무가 미리 연락을 해뒀던 거예요. 저는 버스를 세웠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이 일어났어요. 천천히 가방을 들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려다 멈췄어요. 저를 돌아봤습니다. 도식 씨, 예. 노인이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야말로요. 어르신. 노인이 계단을 내려갔어요. 밖에 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마이크가 쏟아졌고 그 가운데 노인이 섰습니다. 회색 점퍼를 입고 낡은 운동화를 신고 기자회견 단상이 마련돼 있었어요. 박민석 전무가 옆에 섰습니다. 노인이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버스 안에서 봤습니다. 노인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한성그룹 창업자 한정우입니다. 순간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노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1년 전 저는 조카 한재민에 의해 강제로 경영에서 쫓겨났습니다. 치매 판정은 조작이었습니다. 이사회 의결은 무효입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를 공개합니다. 박민석 전무가 서류를 들었어요. 그리고 녹취 파일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한재민의 목소리였어요. 치매 서류만 받아오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처리한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핸들을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감동인지 둘 다였어요. 현장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차들이 몰려왔어요. 재민 측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지 못했어요. 이미 카메라가 다 찍었습니다. 녹취가 다 나갔어요. 서류는 기자들 손에 들어갔고 박민석 전무가 서류 봉투를 기자들에게 나눠줬어요. 재민 측 변호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불법 녹취입니다. 기자가 받아쳤어요. 치매 진단서 위조는 불법이 아닙니까? 현장이 터졌습니다. 저는 버스 안에서 그 모든 걸 봤어요. 노인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카메라가 쏟아지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변호사들이 달려드는 와중에도 그 자리에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회색 점퍼, 낡은 운동화. 그런데 그 누구보다 커 보였습니다. 경찰이 왔어요. 한재민이 연행됐습니다. 건물 안에서 끌려 나오는 걸 저는 버스 창으로 봤어요. 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아니, 한 가지가 있었어요. 됐다. 그 생각 하나. 한참 뒤 현장이 조금 정리됐어요. 노인이 버스로 걸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노인이 올라탔어요.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어르신이 고생하셨습니다. 노인이 창밖을 봤어요. 서울 밤하늘을. 도식 씨, 예.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핸들을 잡았어요. 돌아가야지요. 어디로요? 저는 웃었습니다. 솔고개요. 내일 아침 7시에 버스 운행해야 합니다. 노인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번엔 크게, 처음으로.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시동을 걸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을 시골 노선 버스가 달렸습니다. 산골로 향하는 길, 노인은 어느 순간 잠이 들었어요. 저는 백미러로 봤습니다. 그 얼굴이 편안했어요.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편안하게 자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앞을 봤어요. 어두운 도로를 헤드라이트가 밝혔습니다. 저는 달렸어요. 그냥 달렸습니다. 겨울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강원도 산골의 봄은 늦습니다. 서울이 벚꽃으로 날리일 때 이쪽은 아직 겨울 끝자락이에요. 그래도 옵니다. 결국은 산 아래쪽부터 조금씩 초록이 번져 올라와요. 저는 그 길을 달렸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날 이후로 몇 달이 지났어요. 한재민은 구속됐습니다. 이사회 조작, 진단서 위조, 지분 강제 탈취,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뉴스에서 며칠을 다뤘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딱히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한정우 회장은 서울로 돌아갔어요. 회사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1년 동안 재민이 해놓은 것들을 정리하는 것만도 시간이 한참 걸린다고 했어요. 박민석 전무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봤어요. 정장 차림의 노인, 카메라 앞에 서 있는 모습, 회색 점퍼를 입고 제 버스 앞자리에 앉아있던 그 모습이랑 자꾸 겹쳤습니다. 저는 그냥 달렸어요. 솔고개, 아침 7시, 저녁 4시, 달라진 건 없었어요. 노인이 없다는 것 빼고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앞자리가 비어 있을 때, 백미러를 봤을 때 아무도 없으면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도 가끔 물었어요. 도식 씨, 그 어르신은 어디 갔어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볼일 다 보셨나 봐요. 강씨 아저씨가 어느 날 버스에 타면서 말했어요. 도식 씨, 뉴스 봤어? 한성그룹 회장이 돌아왔다는데. 근데 그 사진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더라고. 저는 앞을 봤습니다. 그래요? 우리 버스 타던 그 어르신이랑 눈빛이 비슷하지 않아? 저는 웃었어요. 사람이 다 비슷하게 생겼지요. 강씨 아저씨가 픽 웃었습니다. 그런가? 뭐? 더 묻지 않았어요.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 운행을 마치고 관리소에 들렀어요. 소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도식 씨, 이것 좀 봐요.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는 읽었습니다. 한성그룹 지역 상생 기금, 홍천군 산두리 일대 마을 발전 사업 지원, 버스 노선 확충 및 정류장 시설 개선 포함. 저는 서류를 내려놨어요. 소장님이 말했습니다. 이 동네가 갑자기 왜 지원을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웃었어요. 좋은 일이지요, 뭐. 봄이 깊어졌어요. 솔고개 정류장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함석 지붕이 거쳤어요. 낡은 벤치가 뜯겼고 새 지붕이 올라갔어요. 깨끗한 벤치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새 간판이 세워졌어요. 저는 버스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도식 정류장.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봄바람이었어요. 산 아래에서 올라오는 꽃 냄새가 섞인 바람. 저는 눈이 뜨거워졌어요. 괜히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여보, 나 여기 있어요.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왔어요. 강씨 아저씨, 슈퍼 할머니, 이장님, 철수, 다 나왔습니다. 이장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도식씨, 이게 뭔지 모르지? 한성그룹에서 한 거야. 지역 발전 기금이라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철수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형 이름이 정류장 이름이 됐다. 이제 유명인이네. 저는 웃었어요. 시끄러워. 슈퍼 할머니가 제 팔을 잡았어요. 도식씨, 근데 그 어르신, 한성그룹 회장이랑 정말 아무 상관없어? 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눈이었어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할머니, 고구마 맛있었대요.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리고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맺혔어요. 아이고,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버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차고지에서 혼자 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식씨, 그 목소리. 저는 핸들에서 손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회장님, 노인이 말했습니다. 잘 있었습니까? 예. 회장님은요? 바빴습니다. 치우는 게 만만치 않네요. 저는 웃었어요. 그러시겠지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정류장 봤습니까?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했어요. 쑥스럽습니다. 노인이 웃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식씨, 예, 고맙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저야말로요. 뭐가요? 비 오는 날, 정류장에 세워줘서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할 말 아닙니까? 저도 할 말입니다. 어떻게요? 저는 말했어요. 그날 어르신 안 세웠으면 저는 그냥 그 길만 달리다 끝났을 겁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했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알아요. 그 길을 달린 것도 대단한 겁니다. 저는 눈이 뜨거워졌어요. 그냥 버스 기사인데요. 그냥 버스 기사가, 노인이 말했어요. 나를 살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차고지 불빛이 버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낡은 버스, 36년을 달린 버스. 저는 그 버스를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수고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도식씨, 예, 조만간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내려오신다고요? 솔고개요. 볼 일이 있어요. 볼 일이요? 버스 타야지요. 저는 웃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보름쯤 지났어요. 봄이 한창이었습니다. 산 전체가 연두색으로 덮였어요. 길가에 이름 모를 꽃들이 피었고 새소리가 아침부터 요란했습니다. 저는 그날도 아침 7시에 출발했어요. 솔고개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으면서 무심코 정류장을 바라봤어요.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가까워질수록 윤곽이 보였습니다. 키가 있었어요. 허리가 고닫고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천천히 세웠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이었어요. 감색 양복, 반듯한 넥타이, 구두가 봄 햇살에 빛났습니다. 노인이었어요.
한정우 회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말이 안 나왔어요. 노인이 올라탔습니다. 계단을 밟으면서 저를 봤어요. 그 눈빛, 맑고 조용하고 모든 것을 꿰뚫는 눈. 처음 비 오는 날에 봤던 그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노인이 앞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백미러로 봤습니다. 양복 차림인데 그 자리가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마치 원래 거기 있던 사람 같았습니다. 노인이 창밖을 봤어요. 연두색 산을, 봄꽃이 핀 길을,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도식씨, 예, 노인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을 태우러 갑시다. 저는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 출발하겠습니다. 핸들을 잡았어요. 버스가 움직였습니다. 봄 햇살이 버스 유리창을 비쳤어요. 산골길이 쭉 뻗어 있었습니다. 양옆으로 꽃이 피어 있었고 새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달렸습니다. 오늘도 이 길을. 그런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백미러 속에 노인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그 얼굴이 편안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랑 달랐어요. 뭔가가 해결된 사람, 뭔가를 다시 찾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앞을 봤어요. 도식 정류장 표지판이 지나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버스가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천천히, 흔들리면서,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생각했어요. 36년 동안 이 길을 달렸습니다. 특별할 것 없이 그냥 왔다 갔다. 근데 지금 알았어요. 이 길이, 이 버스가, 이 정류장이 특별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태우는 길이었어요. 지치고 상처받고 갈 곳 없는 사람을 그냥 태우는 길. 그게 제 길이었습니다. 36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